자, 조직론. 그래서 조직론은 크게 조직 구조하고 조직 관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조직 관리론을 하고 있고, 조직 관리는 어떤 입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말 그대로 조직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2인 이상의 결사체다. 그 결사체를 조직이라 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조직 관리니까 사실은 누구 입장에서 이 부분은 쓰여져 있다? 조직 관리자. 그렇죠? 그럼 조직 관리자는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원들을 어떻든 동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자, 먼저 여기 인간관 또는 조직인관 이런 게 있는데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 처음 인간관 또는 조직인관을 봤는데 조직인 관점을 봤는데 사실은 이 조직인 관점은 누가 보는 관점이라고 그랬습니까? 관리자가 구성원을 보는 관점이라고 그랬죠. 조직인 관점. 그래서 관리자가 구성원을 경제적 합리인으로 보느냐, 그렇죠? 사회인으로 보느냐, 자아실현으로 보느냐, 복잡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지겠죠. 전체적인. 그 다음 우리가 직무 동기 이론을 봤어요. 직무 동기 이론. 결국 이 직무 동기 이론은 뭐냐? 관리자가 구성원들을 뭐 하는데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기부여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직무 동기를 어떻게 부여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럴 때 자,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용과 과정 이론이 있었다. 그렇죠? 내용 이론에는 대표적으로 매슬로우 욕구 유계, 그다음 알더퍼의 ERG, 그다음 허즈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 그렇죠? 이런 게 있었고, 맥클랜드는 자, 성취 동기 이론을 주장했고, 그래서 우리가 매슬로우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욕구는 위계가 있다. 그 다음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발현될 수 있다. 물론 완전히 충족은 아니고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단 이 태행이 없다고 그랬죠. 그럴 때 알더퍼는 5개로 나누는 게 너무 번잡하다. 또는 동시에 2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묶어서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나눴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일단 3단계라는 점, 5단계가 아니라 3단계라는 점. 그다음 욕구가 여기 욕구하고 여기 욕구가 동시에 발현될 수도 있다는 점. 2개의 욕구가. 또 하나 뭘 인정한다. 이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태행도 인정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존재 욕구를 충족하고 관계 욕구가 나왔는데 존재 욕구가 다시 결핍돼 버렸어. 관계 욕구 충족도 되기 전에 그럼 다시 존재 욕구가 중요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허즈버그는 니네들이 뭔가 오해했다. 그렇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별개의 차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 요인을 다루는 것과 만족 요인을 다루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해줘도 불만이 없게 되는 거지, 만족을 해서 조직 목표 달성에 열심히 하자, 이렇게는 안 된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여기 보수나 인간관계라든가, 그렇죠? 그다음 직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만족해줘도 직접 조직 목표 달성에 동기부여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만만 없애주는 것이다.
그런데 책임감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인정감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해주면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바로 조직 목표에 바로 동기부여될 수 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충족이 안 된다 그래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만족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맥그리거는 여기 이론들은 조금 일리가 있겠지만 맥그리거는 뭐라 그래요? 개인차를 인정했다고 그랬죠. 사람에 따라서 다 자아 실현 욕구, 성장 욕구가 최고가 되느냐? 천만에다. 사람은 어떤 욕구를 최고로 삼는 욕구가 있고 성취 욕구, 그렇죠? 그다음 권력 욕구, 그다음 친교. 친하게 하는 건 이 조직 속에서 뭐 기업을 다니든 이런 조직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직 속에서 권력을 잡는 것이 가장 큰 욕구인 사람, 조직 속에서 친하게 지내는 걸 가장 큰 욕구로 갖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거 전부 다 매슬로우는 가장 큰 욕구는 뭡니까? 자아 실현. 알더프는 가장 큰 욕구는 성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뭐가 다르다? 이렇게 다 가장 중요한 욕구가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욕구는 여기서는 다 선천적이라고 봤는데 욕구는 뭐 된다? 학습된 것이다. 그렇죠? 어렸을 때 뭐 형제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권력 욕구를 최종적인 욕구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게 누구 생각이다?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누구지? 갑자기 맥클랜드. 그렇죠? 그다음 맥그리거의 XY로 있는데 사실은 이 흐름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조직인 관점 비슷하게 조직에 있는 관리자는 X론적으로 구성을 볼 수도 있고 Y론적으로 볼 수도 있다. X론적으로 본다는 건 성학설적으로 본다는 거고 Y론적으로 본다는 건 성선설적으로 본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달라? 관리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 아제리스라는 사람은 이쪽 입장에서 관리했을 때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성숙인, 미성숙인은 대표적으로 소극적이고, 그렇죠? 피동적인 데 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려면 관리 방법을 여기서 이쪽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과정 이론은 블룸의 무슨 이론? 기대 이론. 그렇죠? 그 다음 포트와 롤러의 성취 만족 이론. 그렇죠? 성취 만족 이론. 그 다음 그렇죠. 그러니까 애담스의 공정성 이론. 그 다음 록의 목표 설정 이론.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목표 설정. 그 다음 헤크만의 직무 특성 이론도 여기에 넣어서 출제된 바가 있는데 책에 따라서는 어디에 넣기도 한다? 내용에 넣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직무 특성 이론.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여기 세 가지는 사실 또 밀접히 관련돼 있어요. 서로 간에 뭐하고 원래 시기적으로 하면 기대 이론 나왔고 공정성 이론, 성취 만족 이론이 나왔죠. 그래서 기대 이론은 우리가 어떤 거, 자, 그래 보면 노력을 했을 때 성과가 나오리라는 기대, 이걸 우리가 성과 기대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과 기대. 그 다음 성과가 있으면 나에게 뭘 줄 것이다? 보상을 줄 것이라는 무슨 기대가? 보상 기대라는 게 있는데
이 기대들이 뭐하면 뭐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뭐하겠다. 노력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동기가 부여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력한다. 자, 다시. 그래서 A 기업은 A 또는 관공서 같은 경우는 뭐한다? 노력한 사람들에게 금평, 우리가 성과를 그냥 금평이라고 하는 예시를 들어도 되겠습니다. 금평에서 노력한 만큼 금평을 해주고, 그런데 비해서 B는 노력한 것과 금평은 상관이 없었다. 그러면 어떤 데가 더 성과 기대 높은 거예요? A 관공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훨씬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금평에서 좋은 점수 받은 사람들이 성과급이라든가 또는 승진을 잘 시켜주더라. 여기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기대가 생겨? 보상 기대. 그렇죠? 그래서 보상 기대가 역시 높으면 높을수록 뭐 하겠어? 노력을 열심히 하겠죠. 그 다음 이런 보상에 대해서 성과급을 줄 것인지 승진을 줄 것인지 이건 사람에 따라 뭐가 다르겠어? 보상에 대한 가치라든가 매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매력도가 다르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유인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인가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세 가지. 자기에게 맞는 유인가를 주면 줄수록 동기부여 더 노력하겠죠. 그럼 이 노력에 영향을 주는 건 성과기대, 그 다음 보상기대, 유인가죠. 그런 성과기대를 뭐라고 부른다? 기대값, 기대치, 기대 이렇게 부르고, 보상기대를 뭐라고 불렀다? 수단성, 수단가, 수단성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노력은 무엇의 함수냐 이렇게 부르면 결국 여기 있는 기대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어떤 거? 수단하고 유인가의 함수다. 다른 말 함수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갈 거고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갈 거고 유인가가 높아지면 노력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렇죠? 자, 이게 전부 다 곱하기 되어 있는 함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고정시켜 놓으면 당연히 이거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애담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공정성 이론을 주장합니다. 여기는 어떤 과정 속에서, 기대 과정 속에서 동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애담스는 어떤 과정 속에서, 공정성을 느끼는 과정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렇죠. 동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애담스 공정이론은 항상 사람들은 자신의 준거인을 세운다고 그랬죠.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준거인을 세우죠. B라는 준거인을 세워서 그만큼 투입하고 그만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투입과 산출이 준거인과 같았을 때 우리가 뭘 공정성을 느끼고 그도로 해왔던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죠. 그런데 이게 틀어지면 이쪽으로 틀어지든 틀어지면 어떻게 된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지적인 거나 행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죠? 인지적으로 왜곡하거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왜곡 현상, 인지적 왜곡 현상을 뭐 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입과 산출이 같게 됐을 때 뭐가 일어난다? 공정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특히 시험에는 거기 인지적 왜곡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행동들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자, 특히 113페이지에 있는 불공정성 감소 방법 이 부분 조금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이 부분 봐두시기 바라고. 성취 만족이론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 성취 만족이론은 애담스 이론과 어떤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자,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대한 지각,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쌤 봐봐. 이거야.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공정한가? 타인하고 비교해요? 자신만 비교해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보상이 공정한가를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에서 공정성은 어디서 일어난다?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공정했는가? 이런 공정성에 따라서 만족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저기하고 비슷하게 노력이면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노력과 성과가 나타나면 당연히 뭐가 주어지겠어요? 보상이 주어지겠죠. 그렇죠? 보상이 주어지고 이 보상에 대한 뭐가 생긴다? 성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지각, 그렇죠? 공정성은 공정했는지 지각이 생기면 만족을 할 수도 있고 불만족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공정했다고 생각하면 동기가 유발된다. 그렇죠? 그래서 증거인 나오면 거의 공정성 이론이고 포터 롤러는 이 부분에다만 못 넣었어. 애덤스의 공정성을 넣은 거야. 자기가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공정했는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있겠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세상에 성과급을 한 5천만 원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2천만 원만 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그렇죠. 불만족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이 노력을 조금 줄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이 정도는 만족해. 이 사람은 성과 보상이 무조건 넘쳐도 이 사람은 만족한다고 그랬죠. 애덤스하고 틀려. 애덤스는 딱 같아야만 한 만큼만 중고인과 한 만큼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기보다 무조건 자기가 한 것보다 많으면 무조건 만족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5천만 원어치 성과를 받게 했단 말이야. 그럼 5천만 원 주면 만족하겠죠. 공정하다고 하겠죠. 6천만 원 주면 그것도 공정하다고 한대. 보통으로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죠. 애덤스 이론 보면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 있잖아. 내가 중고인보다 많이 받았는데 뭘 불만 삼아 그냥 공정하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그쵸? 그런데 이제 애덤스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고 포토롤러는 그 부분은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포토와 롤러는 잘 안 나오니까 애덤스까지 강조해서 보시면 되겠고,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경수도 피구참만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죠. 목표 설정할 때 경수도 피구참,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외웠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면 안 되니까 목표에 참여했을 때, 목표가 구체적일 때, 목표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때, 목표가 도전적 과제일 때, 너무 쉬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목표가 수용할 수 있을 때, 목표가 어느 정도 경쟁적일 때 뭐가 일어난다? 동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직무 특성 이론은 직무 특성 3가지하고 자율성하고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 특성 이론은 식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식이 어떤 식이 있었습니까? 직무 특성 이론에 대한 식은 앞에 좀 가서 보면 잠재적 동기는 그러니까 잠재적 동기 지수는 어떤 거냐 이렇게 하면 자 잠재적 동기 지수는 일단 과업이 직무가 다양하느냐, 직무가 그다음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죠? 그다음 직무가 중요하냐, 직무의 중요성을 3으로 나누고, 그다음 여기에 구박이 어떤 거, 자율성, 그다음 활류. 이거 활류는 피드백을 말합니다. 피드백 해주는 거. 이게 잠재적 동기 지수다. 그래서 자 이건 당연하죠. 관리자가 구성원에게 그 직무를 줄 때 직무가 어느 정도 한 가지 일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줘야 되겠죠. 한 가지 일만 하면 실증 나니까 다양하게 줘야 되고, 그다음 이 임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정체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그 임무가 중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직무여야 되고, 그다음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들에 대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직무 수행에 자율성을 주고, 계속해서 뭐 해줘? 피드백 해주는 거, 완료시켜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높아진다? 동기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문제에서는 내용이 아니라 과정으로 한번 나왔다 그랬죠. 그 위의 것들, 우리 시험 범위를 좀 벗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볼까요? 시험 범위 안 벗어나는 거 하나 있고, 강화이론, 귀인이론은 시험 범위를 좀 벗어나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설명은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7급 인사조직에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정규 시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7급이나 9급 행정시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사조직이라는 조금 심화된 부분에서 나온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리가 이야기한 공공봉사 동기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 거기 우리 책으로는 몇 페이지냐면, 이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책은 109페이지고 요약집을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요약집은 132페이지입니다. 공공봉사동기의 이론은 일단 이런 거야, 쌤. 여기는 일반 이 기업에는 적용이 안 되고, 공무원 되려는 사람은 동기가 다르다. 자, 공무원 되려는 사람과 일반 기업인 간의 동기는 다르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되려는 사람들은 최소한 공익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야.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기업가들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익을 어느 정도 많이 충족하려고 한다면, 공무원이 된다면 어느 정도 공공봉사 동기가 있다. 공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 거기에는 우리 이 요약집에 보다시피 132페이지에서 보다시피 세 차원이 있대요. 합리적 차원, 합리성 차원, 두 번째는 규범성 차원, 세 번째는 거기 감성적 차원. 세 부분으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공공봉사 동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특히 공무원이 어떤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는 그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라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움직이는 결정을 한다. 삼성을 움직이는 결정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를 바꾸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인 차원에서 우리 선생님 또 저는 인천에서 근무할 건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합리성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일체감이 있고 특정한 이해관계에 지지하는 정도, 이 정도는 자, 일단 여기서는 합리성 차원에서는 정책하고 관련된 정책 형성에 참여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일체감을 갖고 이 정도에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규범적 차원은 무엇이 돼야 된다는 이런 당위적 차원, 당위. 무엇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공익에 대해서 몰입하거나, 자, 국가나 정부의 충성심을 배우거나,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정책과 관련 사회적 형평성을 어느 정도 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빈부격차가 큰 게 어때요? 좋아 보이지는 않죠.
어느 정도 사회적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관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범적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해야 한다는 의미. 해야 한다. 자, 감성적 차원에서는 동정심이나 희생정신, 선의의 애국심. 그쵸? 그래서 감성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동정심 또는 희생정신, 그 다음 선의의 애국심. 근데 사실은 이분이 이거하고 명확히 잘 구분을 잘 못합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는 뭐 해야 되겠어? 시험장에 갈 땐 좀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왜냐하면 선의의 애국심이 있고 정부에 대한 충성심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하고 큰 차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냥 이거 내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어떤 거 동정심 및 희생정신 이런 부분하고 거기에 어떤 거 공익에 대한 몰입 또는 사회적 형평성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벗어나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 뭐 굳이 이렇게 구분 않더라도 뭐 하면 되겠어요? 막판 시험 때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청킹해서 외우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정책 나온다. 그러면 뭐다? 합리성 경험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규범성, 공익에 대한 몰입하고 사회적 형평성, 감성적 자원은 희생정신. 그렇죠? 동정심이나 희생정신.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이제 귀인이론하고 강화이론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 거기 귀인이론과 강화이론이 있는데 귀인이론은 오늘 읽어보실 거 자료에서 하나 넣었어요. 거기 2페이지 보면 귀인이론이라고 있어요. 귀인이론. 오늘 나눠드린 거 2페이지에 선생님 여기 한번 썼네. 이건 선생님 안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이야기할 거니까 들어봐요. 원래 귀인이론은 귀인이란 뜻은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원인 돌리기. 그렇죠? 우리가 원인을 돌리는 걸 뭐라 그래요? 귀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편하게 한번. 왜 이게 동기이론입니까?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60점 맞은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4명의 학생이 60점 맞았어요. A라는 애가 왜 60점 맞았어? 그랬더니 저 열심히 안 했어요.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B라는 애, 수학입니다. 나 수학적 머리 없어요. 저 원래 수학 이 정도면 잘 맞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능력으로 돌렸습니다. C라는 찍었는데 한 번째도 안 맞은 거예요. 이렇게 돌렸습니다. D는 원래 수학 어려운 과목이에요. 과제 난이도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다음번 시험에 열심히 공부할까? 이를테면 나 수학머리 없다는 사람이 다음번 시험에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아니면 찍었는데 안 맞았어요. 이런 사람이 다음에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면 수학은 원래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음에 공부하겠어요? 아니면 제가 이번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또는 제가 이번에 좀 놀아서 점수가 좀 낮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다음번에 열심히 하겠어요? 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할 거잖아.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거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나 수학 머리 없어요. 그럼 네가 수학 머리가 없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능력으로 돌리면 그 다음번에 열심히 안 할 거 뻔하니까 선생님들은 뭐 했어? 귀인 재훈련을 시켰어. 네 원인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노력에 있어. 이렇게 강조하면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어, 안 하겠어? 원래 이 이론이야, 이 이론이 이제 기업에 적용을 한 이론인데,
이 희한하게 기업에 적용한 이렇게 조직론에 적용된 기인 이론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인 재훈련하는 그런 것 다 없이 그냥 귀인 현상만 설명하는 이론으로 변해버렸어. 귀인 현상만. 쉽게 말해서 거기 거기 쌤 봐봐. 이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 보니까 개인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지를 말한다. 오늘 지각을 한 직원에 대해서 동료들이 자주 일을 빼먹는다고 하는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지각이 드문 일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관한 일이다. 만약 드문 일이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일에 대해 외부적 귀인을 하게 될 것이지만 드문 일이 아니면 이 사람 미안해요. 이분이 맨날 지각을 한단 말이야. 이분이. 근데 이번 일이 아주 드문 일이면 아주 거의 안 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분명히 차 때문에 늦었거나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뭐 교통이거나 뭐 아파서거나 이렇게 외부적으로 귀인하게 원인을 돌리겠죠. 근데 맨날 빼먹는 사람이야. 그러면 맨날 늦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늦었어. 그럴 때 교통편으로 돌리겠어. 이 사람이 게을러서 그랬다고 하겠어. 그래서 내적으로 귀인하겠죠. 그런 말이야. 특이성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 합의성. 비선상에 처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 그 행동에 합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날 같은 길을 통해 출근한 다른 직원들도 모두 늦었다면 앞으로 직원의 지각이 이 합의성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합의성이 높을 때는 직원의 행동에 외부적 귀인을 할 것이다. 그러겠죠. 이 사람 모두 다 그 길로 온 사람, 이를테면 우리 1호선 타는 사람들이 전부 지각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1호선 때문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합의성이 높지 않아. 그 직원만 1호선 탔는데 지각했어. 그러면 1호선 때문이라고 하겠어. 그 사람 게을러서라고 그랬어. 내부 귀인하겠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 행동의 반복적인 지속성이다. 그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는가. 똑같은 10분 지각이라도 지난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던 직원이 그랬을 경우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지각을 하는 직원이 그랬을 경우 같은 경우로 인식하지 않는다. 행동의 일관성이 있을수록 사람들은 그 행동이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결론된다. 맨날 지각하면 그 사람 어때? 게을러서라고 하겠죠. 아무래도 한 번 지각한 것보다는 비가 많이 오나요? 망했다. 큰일이네. 쫄딱 맞게 생겼네. 비 오죠 지금 밖에. 오늘 제가 명절 동안에 연휴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연기할까 막 생각하다가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와서 조금 정신이 없어요. 아무튼 오늘 비까지 맞으면 이제 완전히 망하겠죠. 자, 여기서 봤죠. 그러면 이제 귀인이로 이런 식으로 변화를 겪었어요. 원래 이론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어떻게 귀인 재훈련시킨다는 건 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이론이 사실 여기 직무동기 이론이 왜 직무동기 이론이 있느냐, 이렇게 재훈련시켜서 동기를 부여해 주려고 하는 게 직무동기 이론이었는데 이게 학생들이라 가능하지 직원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은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 특별하게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직접적인 이론은 잘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직 인사론 또는 인사조직론 같은 경우는 심화된 내용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귀인 이론이 왜 여기 직무 동기 이론에 있었고 지금 왜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많이 빠져 있는가, 이걸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거기 하나 재밌는 점이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가 실수했을 때는 내부 기인하겠어요? 외부 기인하겠어요? 자기가 실수했어. 사람들이.
다른 탓하겠죠. 날씨 탓이다. 뭐해서 그렇다. 친구들이 안 도와줘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남이 실패하면 내부 기능이 더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겠죠. 그런 어휘들을 자, 쌤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밑에 보면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긴 연구 중에서 다른 사람 행동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내부적인 개인적인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있다. 이를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이 만약에 실수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외부 요인, 날씨가 그렇다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말하고 네가 실력이 없어. 또는 네가 게을러. 이렇게 내부 귀인을 한다는 거야. 그걸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 밑에 보니까 자기가 실패했대요. 대체로 자신의 성공이나 능력은 내부적인 요인에 돌리고 실패는 운이 없거나 동료가 비생산적인 외부적인 요인에 돌리겠죠. 물론 성공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 좋아서 이렇게 하겠죠. 실패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면 외부 요인에 돌리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자기보호 편견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OX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 조직 인사에서 나온 거지만 OX 이론을 보면 123페이지 자, 94. 이건 그냥 한번 읽고 말아도 됩니다. 귀인 이론에 의하면 행동의 원인이 외재적인지 내재적인 판단을 기준으로서 특이성은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아까 특이성은 그래서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자, 95. 귀인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평가할 때 외재적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한다, 과소평가한다 그랬어. 과소평가한다 그랬죠. 그다음 내재적 요인을 과대평가한다 그랬죠. 다시. 귀인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 행동에 대해 평가할 때 외재적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내재적 요인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근본적인 귀인 오류라고 한다. 자, 한번 거기 볼까요? 근본적인 귀인 오류. 사람 대체로 다른 사람 행동을 판단할 때 사람 대체로 외부적인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그렇죠. 내부적인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 거꾸로 써져 있죠, 지금.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96. 귀인 이론에 의하면 어떤 부서의 특정 직원만이 일을 소란스럽게 하며 매주 여러 번 그렇게 하면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직원 내적 요인이 그러한 행동 원인이라고 당연하죠. 그 다음 97. 귀인 이론에 의하면 자신의 성공 원인은 주로 능력이나 노력 같은 내재적인 요인을 찾는 반면 실패 원인은 지원 부족, 동료의 비협조 등 외재적인 요인을 찾는 것을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 보호적 편견이라고 그랬죠. 자기 보호적 편견.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쓴 사람이 그대로 가서 된 거야. 근데 이분은 경영학과 교수인데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조직 인사할 때는 행정 경영을 따지지 않고 교수들을 뽑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 교수도 들어가면 경영학 책에는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낼 수 있겠죠. 근데 행정학 책에서는 이런 건 좀 배제를 한다. 그렇죠? 그다음 강화 이론이 뭐냐면 강화는 쉽게 말하면 강화는 상 주거나 칭찬 같은 거 하는 걸 말해요. 이제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키너. 1960년대에 활동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아주 세계적인 최고의 심리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학습한다는 거, 배운다는 거, 어떤 행동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런 것을,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쥐를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 지렛대를 밟으면 먹이가 나오도록 했어요. 이 쥐는 처음에는 뭘 몰라. 지렛대 밟는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연히 지렛대를 한번 밟았네요. 근데 먹이가 나오네.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한두 번 이렇게 해보니까 지렛대 밟으면 먹이가 나오는 걸 알게 돼. 그 행동을 계속 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먹이 주는 것이 뭐예요? 강화. 상이나 이런 거 주는 거니까. 그래서 강화해서 이게 형성됐죠. 행동이 형성되고 또는 자, 그다음 우리도 아이들이 맨날 돌아다닐 때 어때요? 뭐 이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돌아다닐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 우리가 칭찬해 주면 어때요? 아이들이. 여기서 앉아서 먹으면 칭찬해 주는구나. 또는 뭐 상을 주는구나 하고 계속 앉아서 밥을 먹게 되죠. 그거 똑같아.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 열심히 이런 사람에게 보너스 주는 거. 이런 것도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행동이잖아. 강화잖아. 그렇죠? 또 하나는 이 행동에 이제 아는 행동을 처음 형성하게 되고 이제 서서히 굉장히 빈도를 높이겠죠. 배고플 때는. 그다음 자 이제 이 어떤 것도 이제 이거 행동을 빈도를 높일 수 있냐면 이렇게 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괜찮죠.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면제시켜줘요. 그러니까 시키면서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거해줘. 그래도 뭐 하겠어? 그러면 화장실 청소 면제해준다면 열심히 숙제하겠어, 안 하겠어? 숙제하는 행동을 높이겠죠? 형성하고 높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제거에 의해서 높이는 걸 부적 강화, 제공에 의해서 높이는 걸 정적 강화. 그러니까 정적이란 말은 제공한다. 부적이란 말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는 우리 이제 현실 기업에서는 이제 제거해서는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제거해서 뭐 이를테면 징계를 내렸는데 열심히 하면 징계하지 않을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열심히 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부적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정적 강화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적 강화는 그럴 때만 쓰이니까 한 가지 경우면 그러면 정적 강화라는 건 뭐냐면 정적 강화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너가 자기 스승이 션다이크였어요. 이 사람들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션다이크였는데 스키너는 정말 귀차니즘의 대명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승 션다이크가 그때 당시는 이 쥐 먹이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스승 션다이크가 보는 여기에는 뭐 그냥 밟을 때마다 줬어요. 또는 쳇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줬어. 그런데 저 뒤쪽에다는 그 만들기 귀찮아 죽겠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줘.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먹이 주지 마. 이렇게 한번 션다이크가 이야기하니까 자기 스승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안 줬어. 그러니까 바로 끊어버려. 밟는 행동 안 해 이제.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계속 받고 있어 그래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는 계속 줬다가 안 주면 이제 안 줄라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계속 준 게 아니잖아. 어쩌다 한 번씩 줬잖아.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그 행동을 계속 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이 행동이 없어진 걸 소거라고 그러는데 소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 계획이라는 걸 밝혔어요. 강화 계획은 그러면 쌤 봐. 우리가 이 누구의 공무원이나 또는 구성원들에게 뭐 일을 할 때마다 주면 어떻게 하겠어? 이제 안 주면 바로 그 일 안 하겠죠. 그렇죠? 청소를 할 때마다 칭찬해 줬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안 해줘. 그러면 안 하겠죠, 그냥. 그러면 그렇지 않고 뭐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뭘 주면 간격을 주거나 이러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화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지금 뭐만 할 때마다 주는 걸 계속 강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강화 계획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경우하고 뭘 가지고 하는 경우, 횟수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걸 간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격. 그 다음, 이제 써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간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여기는 횟수를 갖고 할 때는 비율이란 말을 씁니다. 고정 비율. 그 다음, 변동 비율. 자, 거기 우리 책에 여기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거기 131페이지. 131페이지 보면 스키너의 강화 이론 있죠? 요약집 131페이지. 요약집 131페이지 보면 강화 이론이 있죠? 그러면 이거 봐요. 고정 간격하고 변동 간격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율학습 해봤어, 안 해봤어? 자율학습을 우리가 6시부터 뭐 9시까지 한다고 합시다. 근데 3번 오는데 선생님이 꼭 1시간마다 와요. 7시, 8시 뭐 이렇게 뭐 2번이면 이렇게 또는 4번이면 30분마다 온단 말이에요. 6시 30분 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주는 건 뭐야? 고정된 간격으로 강화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고정 간격. 근데 고정 간격으로 주면 뭔 일이 있어요? 우리 지금 많이 해봤어요. 여기까지 만화 신나게 만화 보다가 한 6시 55분 되면 뭐야? 그때부터 열심히 보고 공부한 척 하죠. 놀랍게도 쥐들도 1시간마다 이렇게 주면 휴지기가 있어요. 자기들도 쉬어요. 먹이 나오고 나서 한 55분 동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제 딱 7시 될 쯤 1시간쯤 됐다고 생각하면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휴식이라 그러고, 그런 현상은 우리 이렇게 학생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한번 봐봐요.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콧배기도 안 보였다가 선거철 돌아오면 어때요? 열심히 와서 인사하죠. 그러다가 또 어때? 또 당선되면 4년 동안 조용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고정 간격. 변동 간격은 이게 2번 주더라도 이렇게 줘버린 거야. 2번 왔는데 갑자기 6시 30분에 와. 그리고 7시 20분에 온다든가 이렇게 와버리는 거. 언제 올지 모르는 거. 이런 걸 변동 간격이라고 해요. 변동 간격. 그러면 우리 노는 건 좀 없겠죠.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 계속 주면 주들도 계속 쉬지 않고는 눌러요. 그다음 고정 비율은 우리가 과수원에서 3바구니 과일을 딸 때마다 하나, 둘, 한 바구니, 두 바구니, 3바구니 딸 때마다 주는 거. 4개, 5바구니, 6바구니 따면 주고, 7, 8바구니, 9바구니 따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고정 비율, 횟수로 3회마다 주는 거예요. 3회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 했을 때, 이를테면 우리가 보험회사 같은 데서 3번 제일 많이 하면 메달을 준다든가 이런 거 있죠. 또는 상여금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다? 고정 비율. 그런데 이렇게 주는 것은 처음 할 때 주고 한 5번 할 때 주고 6번 할 때 주고 이렇게 주는 걸 변동 비율. 왜 변동 비율을 많이 활용해라고 그러냐면, 우리 쌤 혹시 슬롯머신이라든가 정선 같은 데 가보셨어요?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빠칭코라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정선에? 카지노. 그렇죠? 왜 선생님들 카지노 도박에 빠지면 못 헤어나오는지 알아요? 변동 비율이야. 언제 딸지 몰라. 이게 언제 딸지 모르잖아. 언제 책파시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때?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거나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독성이 제일 강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중독성 있는 거 말고 우리가 공무원 사회 또는 기업으로 와서 기업에 있어서는 이게 많으면 뭐 계속 하면 좋겠죠. 그냥 열심히 노력해 주면 좋겠잖아. 그럴 때 기업 입장에서는 변동 비율 같은 걸로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에 우리 이제 나오기는 좀 그래서 안 나오는데 한번 시험에는 나왔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120페이지 69번 볼까요? 조직에서 강화 이론에 의하면 고정 간격 강화는 부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빈도니까 간격은 빈도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정 간격 강화는 부하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까 시간 고정 간격은 뭐 7시, 8시 이렇게 고정적으로 온다고 그랬죠.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70번. 변동 비율 강화는 불규칙적인 비율 등의 성과에 따라 강화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강화 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는 부하의 경우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 아까 계속 행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71. 조직에서 강화 이론에 의하면 시키는 칭찬, 소거, 출산 장려금 지급 같은 적극적 강화가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72. 조직에서의 강화 이론에 의하면 바람직한 결과의 제거인 소극적 강화. 아까 부적 강화를 소극적 강화라고 그래요. 소극적 강화에는 강등 면제, 육아 부담을 제거 이런 거라고 그랬죠. 아까 강등 안 해줄 거니까 면제해 줄 거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부부 사이에는 육아 부담을 제거해 줄 거니까 돈 많이 벌어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72 조직이론 거기 다 있고 73 강화, 모방, 자가효능과 민지평가론 중에서 스키너의 행태주의를 주장하는 학습이론의 핵심적 개념이 가장 적합한 건 강화이다. 그렇죠? 그 정도로만. 뭐 여러분 이 반두라의 자가효능감, 인지평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정도에서만. 그래서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거니까 이런 게 나와도 이제 무슨 뜻인지만 알고 답을 하면 돼요. 하나 지문에 나오더라도 한 지문 정도는 제거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제 어떤 걸 다 이야기했어요. 조직관리에서 직무동기론을 다 이야기했어요. 조직관리론에서 직무동기론. 그 다음 이제 리더십 이론을 하려고 합니다. 리더십. 그럼 문제를 거의 다 풀었죠? OX 문제는 거의 다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강화 이론이나 귀인 이론은 우리 이 부분을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고, 만약에 아주 어렵게 낸다 생각하면 이 문제 내는 것만으로도 못 풀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자, 리더십을 좀 하려고 한다면 리더십. 리더십 하기 전에 이제 리더십의 원천이라고 생각되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쌤 리더십은 뭘까? 리더십은 이런 거야. 쌤. 저 사람 리더십 있다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럴 때 쉽게 말하면 그냥 자율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하고는 좀 구분돼야 돼요. 헤드십하고는. 헤드십이라는 게 있는데, 쌤 이건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헤드십은 만약에 우리 쌤이 이제 공무원 합격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어떤 지시하는데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뭐 정상적인 지시 따라야 되겠죠. 자율적이 아니더라도 따라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은 헤드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리더십은 뭘로 복종한다고? 자율적으로 그냥 따르는. 부하들은 헤드십을 가질 수 없겠죠. 부하가 헤드십을 갖는 경우는 없겠죠. 어떤 직지상 그렇게 가지면 말이 안 돼. 조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하가 리더십을 가질 수는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회사에서 부장이 과장이 너무 잘 이끌어. 그러니까 김 과장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김 과장이 이야기하면 해야지 하고 따라. 리더십은 부하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더십을 하기 전에 이제 권력이라는 것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거기 어쩌다 꼭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온 게 프랜시와 레이븐의 권력의 분류입니다. 종류. 프랜시와 레이븐의 권력 124 밑에 거기 보면 어떤 권력, 뭐 때문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보상. 보상을 주기 때문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보상적 권력이. 그렇죠? 그 다음 보상적 권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보상적 권력이죠. 사장님 말을 왜 복종해? 월급 주니까. 그렇죠? 그럴 때 보상적 권력. 그 다음 강요적 권력. 강요적 권력은 뭐가 있어요? 강요해서 복종하는 거. 그렇죠? 말 그대로 이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도소 같은 경우는 교도관에 복종을 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불리한 것이 취해질 수 있게 독방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강요적 권력. 다음 중거적 권력이란 말이 가장 중요해요. 중거적 권력. 중거적 권력. 그거 하기 전에 이제 합법적 권력. 합법적 권력. 그 다음 전문가적 권력. 이것부터 먼저 해보고 중거적 권력을 하겠습니다. 자, 합법적 권력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 복종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면 복종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합법적 권력. 전문가적 권력은 이 사람 너무 전문가야. 전문가니까 우리가 따르는 거 이런 것들을 전문가적 권력이라 해요. 그렇죠? 물론 우리 코로나 걸릴 때도 일부 안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문가들이 맨날 나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 저 사람 전문가니까. 그럼 중거적 권력은 뭘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성격 특성 같은 거.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것들 때문에 따르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중거적 권력이라고 해요. 중거적. 시험에서는 제일 나오기 쉬운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개인적인 성격 특성 때문에 따르는 거. 그렇죠? 우리 쌤 학교 다닐 때 어떤 쌤 좋아했어요? 그 선생님이 보상, 강요 이런 게 없더라도 그 쌤 되게 따랐다 그러면 뭐 때문에? 중거적 권력 때문에. 그렇죠? 자,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그 정치인 따른다고 해서 보상 줍니까? 강요입니까? 근데 합법적 법에 있습니까? 그 따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전문가였을 때 좋아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럴 때 따르는 걸 우리가 중거적 권력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을 따르는 거. 자, 그런데 시험에는 100% 이거예요. 이거. 중거적 권력이고 개인적인 성격 특성 때문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다른 건 내더라도 답이 뻔하잖아. 너무 뻔해서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프렌치와 레이븐만 알아두시고 이 권력의 유형. 쌤 정보적 권력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5가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도 그냥 정해져 있어요. 중거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리더십 이론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리더십은 이론의 발달 과정이 있죠. 이론의 발달 과정. 이게 좀 중요해요. 리더십은 이 발달 과정으로 다 설명될 수 있습니다. 거기 자 속성론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속성은 특성이라고 돼요. 그 다음 행태론, 그렇죠? 그 다음 상황론, 그 다음 신속성론, 시험 문제는 이건 이제 이거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간단히 설명하고 좀 쉬면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속성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더십에서 이제 속성론. 자 우리 쌤. 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역사에서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만 이야기하신다면 좋습니다. 나폴레옹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 쌤은 이순신 애국자시네. 우리 쌤 연휴 때 술 좀 많이 마셨죠. 나폴레옹 같은 거 넘어갈게. 쌤은 장다른 좋습니다. 뭐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다 리더들입니다. 리더의 공통점들을 모아놓고 이를테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있다. 뭐 굉장히 탁월한 친화력이 있다. 그다음 어떤 것에 대한 집중력이 있고 돌파력이 있다. 과제 집착력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집착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뽑아서 이러한 속성을 가지면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속성 이론에서는 거기에 한번 봅시다. 리더의 특성에서 126페이지에 신체적인 것, 지능, 성격, 사회적 특성, 과학 관련 특성 이런 것들이 제시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봅시다. 나폴레옹이 다시 태어나도 어때요?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난다면 역시 또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속성론, 특성론에서는 리더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리더는 딱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그걸 조금 벗어나서 한다면, 만약에 A라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관공서에서 리더를 키우려고 한다면 이런 특징들을 거기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길러내려고 하겠죠. 이런 특성들을 길러내려고 하겠죠. 연수를 시킬 때도 이 리더에 대한 연수는 이렇게 시키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신체적 특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타고나는 거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초기에 나왔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행태로는 뭐냐면 아니 사실은 뭐가 딱 정해진가? 어떤 사람의 속성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요? 행태로니까 그 사람의 뭐가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행동이나 성격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행태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 이거 중요하니까 먼저 거기 아이오와 대학 연구하고 특히 이제 레빈이라는 사람, 리핏, 화일 이 세 사람인데 리피트인데 LIPPIT인데 리피라고 써있네. 이 사람들은 봐봐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그 리더의 특성이 뭐냐? 어떤 거냐? 거기 권위형이냐? 민주형이냐? 자유방임형이냐? 방임적인 행동을 하는 리더냐? 이렇게 나누고
자, 어떤 리더가 가장 좋더라? 민주형 리더가 가장 좋더라. 그렇죠? 그 다음 거기 미시간 대학 연구, 미시간 대학 연구에서는 미시간 대학 연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더를 직원 중심이고 생산 중심형으로 그쵸? 자, 여기서는 리더를 어떻게 나눴어요? 직원 중심하고 생산 중심. 리더가 어떤 속성을 갖는 게 아니라 리더의 행동이 어떤 거다? 여기서 연결하면 미안해요. 리더의 행동이 어떤 거다? 직원들을 챙기는 형이냐? 아니면 여기 같이 많이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는 사람이냐? 근데 거기 뭐가 더 높았대요? 직원 중심형이 우월했다고 돼 있죠?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직원 중심형이 우월했대요. 그런데 거기 브레이크와 버튼의 관리 유형도 있죠. 이 그리드 뭡니까? 관리 그리드 유형이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대학이니까 오하이오 주립대학 오하이오 대학 연구에서 보니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거기 배려와 구조, 그렇죠? 배려와 구조 둘 다 높은 거,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건 이런 거야, 쌤. 이걸 여기까지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 게 거기 브레이크의 관리 유형도가 있어요. 브레이크의 관리 유형도는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려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밑에가 어떤 것 중심? 생산, 그렇죠? 생산에 대한 관심.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인간에 대한 관심. 여기가 뭐가 돼 있어? 굉장히 낮을 때는, 낮은 부분은 낮음, 여기 높음. 낮음, 높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2, 3 쭉 돼서 9까지. 여기도 뭐까지? 9까지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거야. 여기를 딱 나누고, A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제 여기 E라는 각각 팀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여기 이제 팀장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은 이 생산성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 인간에 대한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러면 9점을 줄 정도로 높아. 그럼 무슨 형이 되겠어요? 거기 T형, 단합형이 된다. 9.9니까 9.9 이렇게 돼 있죠. 단합형이 되고 B라는 사람은 여기 인간에 대한 관심 거의 없어. 무엇에 대한 관심만 있어? 생산에 대한 관심만 있어. 이 사람은 그러면 뭐가 될 수 있겠어? 거기 과업형이 되겠죠. 그 다음 C라는 사람은 무슨 관심 없고 생산에는 관심 없고 이 조직원끼리 구조원끼리 친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 그렇죠? 그럼 거기 무슨 형? 친목형, 컨트리클럽형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아예 둘 다 관심 없어. D라는 사람은 인간도 생산도 별로 관심 없어. 그건 무관심형이 되겠죠. 그 다음 적당히 절반 정도 관심을 가져. 그러면 뭐가 될 수 있겠다? 타협형이 되겠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여기야, 이거. 그럼 여기로 오하이오 주립대학도 마찬가지야. 배려는 인간에 대한 배려야. 구조는 무엇에 대한? 생산에 대한 구조야. 그러니까 오하이오 주립대학에도 이것도 제일 높은 거, 이것도 제일 높은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이런 이 숫자를 안 썼을 뿐이지 이렇게 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여기 구조고 배려다. 그러면 낮고 높고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제일 높겠죠. 뭣도 높고 배려도 높고 구조도 높은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분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사분면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든 보다 가장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간간히 이런 거 시험이 나오기도 해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 관리 유형도가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행태로는 결국은 여기는 특정한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누구나 리더가 되는 거죠. 단 리더가 어떤 거 여기 같이 봤을 때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생산에 대한 관심도 높은 어떤 것이 그렇죠. 우리가 팀형 또는 거기 잔합형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효과가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여기로 이야기하면 배려도 높고 구조도 높은 리더가 가장 효과가 좋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무엇의 행태론의 설명이에요. 행태론의 설명.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행태론. 그래서 여기는 아이오는 민주, 미시간 대학은 직원 중심. 여기는 둘 다는 똑같이 하면 되겠죠? 배려나 구조가 모두 높은 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질문 있어요? 이거 보고 나서 상황론으로 갈 거니까. 자, 다시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으면 신체적으로 또는 지능, 성격적으로 이런 속성을 갖고 있으면 리더가 될 수 있다. 속성론. 그런데 여기서 행태론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행태론에서는 아이오와 미시간, 오하이오, 그다음 관리 유형도, 브레이크의 관리 유형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여기서는 어떻다? 특정한 유형, 행동을 보이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데 여기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 리더? 민주형으로 보이는 리더. 여기는 생산 중심보다는 직원 중심이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오하이오부터는 여기가 어느 정도는 비판받아지는 거죠. 둘 다 높은 것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뭘 이야기한다? 역시 똑같이 둘 다 높은 것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그 다음 이제 상황론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상황론. 그럼 느낌에서 상황론은 뭐겠어? 특정하게 이렇게 꼭 좋은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 달라지겠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상황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려놓고